집을 드디어 사려고 합니다. 아우 축하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닌가. 이때 세무조사는 자금출처조사라고 하거든. 이 세무조사가 나오면 나한테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이 많아. 국세청에서는 물론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하는 기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각종 인터넷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에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요령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랑 자금출처조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 국세청 출신은 정확히 알고 있거든. 지금부터 알려줄게. 절세는 최영석.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일정 조건 이상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는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가 많았지만 지금은 딱 강남 3구랑 용산만 지정되어 있어. 비싼 곳이네요. 비싼 곳이지.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저는 해당이 되잖아요. 문PD도 지금 해당이 되지. 그래서 자금조달 계획서도 잘 쓰는 게 중요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제출하게 돼 있고 제출 안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게 돼 있어. 계약서를 쓴 날짜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잔금이에요? 계약 체결일. 계약 더지. 체결. 자금조달 계획서는 1차적으로 지자체에 제출이 돼. 근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방직 공무원들이거든. 지방직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다 국세야. 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들이 관장을 하지.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자체 공무원들은 자금조달 계획이 맞는지 이것만 확인할 뿐 증여세, 소득세 이 부과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금조달 계획서가 지자체에 제출이 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 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 그러면 신고팀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아서 요거는 증여 혐의가 있는지, 혐의가 있다면 같은 과 조사팀으로 넘겨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 거지.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음. 사람들이 그래도 주택을 많이 사잖아요. 음. 국세청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다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 그래요?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빠져나갈 수가 없고 검토를 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선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부채 사후관리라고 하는 거야. 조금 이따 알려줄게. 절세는 최영석. 자기자금하고 차입금 등을 쓰는 란으로 나누어져 있어. 근데 자기자금을 쓰는 란부터 설명을 하면 이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제일 궁금해해. 어떤 부분이냐면 첫째로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이야. 지금 문PD가 7억 신림동 주택을 취득한다고 봤을 때 그 전에 살던 집을 팔았던지 그 전에 살던 집에 전세 보증금이 있었던지 그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 근데 이 금액이 뭐 5년 전, 10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적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어차피 신고 기간이 지났잖아. 신고 기간이 몇 년인데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예전에 받았을 때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어차피 신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를 되돌릴 수는 없어. 그래서 그 금액을 굳이 신고하지 말라고 해. 나는 기본적으로 문PD도 소득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까지 예전에 이거를 받았는지 검증을 하진 않아. 그리고 조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5년 전, 10년 전 거래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안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 이거는 신고를 하라고 유도하는 세무사들도 있어. 근데 신고를 하면 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자진해서 그냥 세금 폭탄 맞는 거네요. 이게 이번만 세금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증여세는 누진세율 제도이기 때문에 10년치 재산을 합산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상속이나 재차 증여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신고를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 전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을 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이거 진짜 꿀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해하는 것이 5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을 얼마를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어. 각종 유튜브들에도 많이 나와 있던데 만약에 소득은 2억을 벌었는데 현금이나 예금으로 5억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득세 조사를 할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야. 내가 아까 자금조달 계획서가 일선 세무서로 통보가 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조사과? 재산세과로 간다고 했잖아. 재산세과. 네. 재산세과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증여, 양도세를 관장하게 되어 있어. 소득세는 소득세과에서 관할을 하지. 그래서 재산세과에서 볼 때 현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로 선정할 권한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조사를 무조건 한다는 거는 반은 틀린 말이야. 그럼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이따 자금출처 조사 대상 기준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해 줄게. 그럼 자기 자금 한
항목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부동산 처분 대금을 조심해야 되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동산 처분 대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었던 뭐 전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팔았던 금액인데 이거에 대해서 섣부르게 먼저 신고하면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맞아. 네, 이거 조심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크게 쓰면은 의심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실제로 국세청 프로세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진 않은데 이거를 가지고 소득세 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어. 나중에 같이 얘기해 줄게. 네.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 등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부분들은 처리를 할 때 항상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신고하든지 신고를 안 하든지 판단을 해보길 바래. 실제 저는 고가주택도 아니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크게 많이 걱정은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자기 자금 부분에서부터 막히는 걸 보니까 무조건 전문가랑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지. 절세는 최영석. 그 다음으로 이제 차입금 등을 쓰는 란이 있는데 차입금 등을 쓰는 란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11번 그 밖의 차입금이야.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 임대보증금, 회사 지원금 이런 거는 뭐 다르게 적을 일이 없거든. 근데 그 밖의 차입금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 자식 간의 차입금이 제일 많지. 그렇죠. 얼마까지 적어도 되는지, 이자는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거든.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맺었다?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아.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되어 있어. 금전 소비 대차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줬다 바로 그거잖아요. 그치, 차입이지.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증여의제라는 게 있고 추정이라는 게 있어. 추정은 반증을 하면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의제는 간주를 한다는 거고 반증을 해도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중요 추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정상적인 차입이라면 정상적으로 부모님한테 이자를 주고 있고 단기간에 갚았어. 그런 거는 증여로 걸 수 없겠지. 반증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닐 거야. 2억 1,700까지는 무이자 차입으로 해도 무방하다. 걸릴 일이 없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증여세법에 금전 무상 대출에 대한 이자라고 있어. 그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거든. 그리고 적정 이자율이 4.6%야. 1,000만 원을 4.6%로 나눠보면 2억 1,700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무이자로 부모 자식 간 거래를 했을 때도 그 금액 이하면 증여로 걸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어. 이것도 반은 맞는 소리고 반은 틀린 소리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2억을 빌려준 거야. 근데 빌려주면서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기간을 10년을 적어 놓는 거지. 상환 기간을. 그러면 무이자로 10년 동안 안 받겠다는 거는 안 받겠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차용증을 쓸 때 이 기간도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장기간 차용증으로 작성해 놓으면 안 되고 단기간으로 해서 계속 갱신하는 게 중요하지. 자기는 뭐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 듣고 2억이면 무이자로 해도 무방하다고 들어서 그렇게 거래를 하고 만약에 국세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을 해서 부과를 했다. 불복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기기 힘들어. 그리고 지루한 싸움이 되지. 그리고 부모 자식 간 차입이 아니더라도 지인 간 차입이어도 적정 이자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거든. 근데 이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을 해. 비용업 대금 이익이라고 하는데 단순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영상에서 같이 설명해 줄게. 그럼 그 밖의 차입금에 사람들이 쉽게 2억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네요. 그렇지 않지. 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써놓으면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어. 2억 1,700까지는 해도 되는데 기간을 단기간으로 해서 갱신하는 방법을 권장을 하시는 거네요. 맞아. 절세는 최영석.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할 때 증빙을 뭐 어떤 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 자금 조달 계획서 뒷장에 보면 첨부 서류에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예시를 해놨어. 각종 블로그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제일 정확한 내용은 이 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이거 첨부 서류 보고 준비하면 돼. 근데 제가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요,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보통은 세무사까지 만날 생각을 안 하고 공인중개사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저도 많이 찾아보고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분한테도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지금 형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너무 많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세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금 조달 계획이 맞는지 지자체 공무원의 마인드로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나중에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돼.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순간 내가 앞에 얘기했던 증여, 자입 이런 부분들이 다 추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안 되게 플랜을 짜는 거야. 형님이 이런 것만도 상담을 받아주시나요? 그럼 이런 상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 확실히 이거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단발성이기도 하고. 절세는 최영석.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금 6억이 넘어가니까 이걸 써야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럼 6억 이하의 주택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를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아니니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안 하잖아. 그러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 근데 절대 아니야. 지금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거는 PCI 분석이라고 그래서 따로 있어. 그래서 이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신용카드 소비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두 개를 더해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빼보는 거지. 그래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봐서 금액이 크다. 그러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거야. 아까 이자 배당 소득 자료라고 했는데 금융재산을 국세청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 하지만 이 이자 배당 소득 자료라는 걸 가지고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이자 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자를 얼마를 받았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원본을 추정해 보는 거지. 그래서 금융재산도 대략은 얼마가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지고 PCI 분석을 하는 거지. 일정 금액 기준 이상이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돼. 그럼 정리를 하면은 6억 이하의 집을 구매하더라도 내가 이 계획서를 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무섭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지. PCI 분석에서 빠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부동산 취득 자금 부족액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 플랜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해.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조사를 하기 전에는 개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추정만 할 뿐이지. 근데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면 개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다 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0년 전에 도움받았던 거라든지 전세 자금이 넘어왔는데 그때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증여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일선에서 근무할 때 자금출처 조사도 많이 해봤거든. 많이 해봤는데 제일 안타까운 분이 있었어. 어떤 분이냐면 본인은 아주 깨끗하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대출도 받지는 않고 이자금 저자금 끌어다가 부동산을 산 거지. 근데 이게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어. 왜요? 대출도 안 받고 다 자기 돈으로 샀는데? 그러면 자금출처 부족액이 10억이 되잖아. 그러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금융계좌가 탈탈 털린 거야. 거기는 금전 차입도 있겠지만 본인의 소득 누락도 엄청나게 있었지. 그래서 5년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출도 어느 정도 받고 임대보증금도 끼고 갭 투자라고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 출처 부족액을 최대한 많이 줄여야 돼. 이런 얘기도 또 처음 들어요. 깨끗하게 부동산을 산다고 조사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절세는 최영석. 아까 형이 자금 출처 조사만큼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네, 부채 사고 관리. 맞아. 부채 사후 관리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해줘. 근데 거기에 금융채무가 3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 금융채무는 일단 부모님의 채무잖아. 근데 그 채무를 자녀 명의로 돌리고 자녀가 그 채무를 갚는다고 하면 그 3억은 5억에서 빼주게 돼 있어. 채무라고 하지. 그래서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금융채무는 명의를 안 돌리고 부모가 계속 갚아 나간다고 그러면 5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지. 5억이 증여재산일 때는 증여세가 9천만 원이 나오고 2억이 증여재산일 때는 증여세가 3천만 원이 나와. 엄청난 차이지. 근데 이걸 이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야. 자녀 명의로 금융채무를 돌려놓고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갚아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왜 자금출처 조사에서도 중요하냐? 아까 자금조달 계획서가 지자체에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로 넘어온다고 했잖아. 네. 넘어오면 신고팀에서 증여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지만 증여 혐의가 없어.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은 되지 않겠지. 근데 차입금이 들어가 있잖아? 이거는 부채 사후 관리로 입력을 하게 돼 있어. 부채 사후 관리도 금액 기준이 있거든. 그래서 이 금액 기준에 걸리면 차입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부모가 갚아주는 건 아닌지, 이자는 적정하게 주고 있는지 계속 사후 관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부채 사후 관리까지 감안을 해서 플랜을 짜야 돼. 이런 건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지.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부동산 자금 출처 부족액을 최대한 적게 하고 대출 받아서 천천히 상환해 나가라. 진짜 중요하겠네요. 절세는 최영석. 사람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저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조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해거든.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항상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야 중요해. 안 그럼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 문 PD 주변에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